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과거 코로나라는 팬데믹 그 상황에서 정말 많은 매출을 증대시킨 배달 앱 서비스가 있었죠. 그 시장이 특화되고 정부 그리고 수많은 투자자들로부터 자본을 받아들일 때 그들이 맨 처음에 주장하고 공익으로서 나아가려고 했던 수많은 사업들이 대한민국 국민과 그리고 민생, 그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라는 좋은 의의에서 시작되었죠. 그래서 이제 CF나 이런 거 보면 민족성을 계속 강조하죠. 배달의 민족을, 배달의 나라, 이러면서 알차고 보다 효과적이고, 그리고 식생활과 모든 개선점을 위해서 사회적 환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죠. 하지만 현재 남아있는 건 어떤 거죠? 수많은 배달 사고에서 과연 누가 책임을 지고 있는 거죠?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손실을 일으키고 있는 게 과연 어디일까요? 맨 처음에 세팅하고 만들었을 때 그들의 의의와 그 기업 정신은 과연 어디 있을까요? 다시 되물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인가요? 콘텐츠 관련해서 그 거대 배달앱 회사 마케팅 최고 권위자가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 자신은 여기에 나올 정도로 레벨은 아니라고 하면서 일단 할 말은 다 하더라고요. 다시 이제 그런 자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아직 그 자리에 있습니까? 배달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까지도 당신들이 기획하고 조정하고 그 다음에 그 거대한 지분을 외국 회사에 판매를 한 것입니까? 그러면서도 아직도 우리 민족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광고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현 정부의 문제도 같은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민생 안정을 위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공공요금이 계속 인상되고 있죠. 반복되고 있죠. 전기세 인상되고 가스비 인상되고 다시 또 물가는 또 다시 또 인상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요금도 인상되고 그러면서 술값 또한 인상되니까 인상될 줄 몰랐다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번 정부의 이런 이제 물가 상승률은 인플레이션을 이제 불러일으키고 있고 그리고 가계들의 소득에 대한 실제적인 생활을 정말 궁핍하게 만들고 있죠. 예를 들어서 2배가 되어진 전기세와 가스비는 식생활에 대한 크나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배달 앱들에서 그런 자영업자와 시민들을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배달의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현 정부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요나라. 천박한 정치 군림 아래에서 거대 자본이 만들어낸 거치장스러운 국민을 위한다고 허울지게 말하는 그런 모든 서비스들이 과연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였나요? 배달을 하는 모든 회사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말한 나라는 사요나라. 위대한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이슈를 정리해서 전해드리는 KTN 주간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네네. 네. 이번 주도 어김없이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예. 어떻게 3.1절 지난주에 네네. 3.1절이어서 조선 총독부
네. 연결되는 위대한 생각도 전해주시고 네네. 또 이번 주도 또 연결해서 네네. 그리고 내재적으로는 위협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의 뿌리는 한반도, 대한민국 영토 위에 굳건히 서 있지만 전범 국가의 깃발 아래 대한민국의 위상마저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총독부와 같은 시대를 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네네. 위대한 생각을 전해주셨는데 네네네. 이번 주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들이 네네. 정부에서 발표한 강제징용 네네. 3자 배상안에 네네.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이 모여서 긴급 네네. 걸기 대회를 가졌었죠. 네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분노 그 자리에 가지 못한 게 좀 아쉬울 정도로 정말 표현이 하고 싶었던 사건이긴 한데 국가를 대변해야 되는 주체자로서 가장 대표적인 그분의 행위나 대표성 자체에 심각한 국가적 국격에 대한 모멸감을 이제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정치인들과 그 시민들 모든 분들이 이 정도 상황이면 거의 지금 당장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이 치욕적인 것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지에 대해서 방법론 쪽에서 가장 먼저 취해야 될 부분이 의견 표시거든요. 그래서 가장 시급하게 먼저 지금 토로하고 목에 이제 핏대를 세우면서까지 계속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일제 전범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에서 결정한 지 4년여 만에 우리 정부가 최종 피해배상안을 내놨습니다. 일본 전범기업이 아니라 우리나라 재단이 배상금을 준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저희 기사에는 네네. 그 굴종외교 대법원 판결마저 부정한 네네. 부정한 그 윤석열 정부의 네네. 정책이었다. 일본이라는 전범 국가에 대한 면죄부다. 네네. 그래서 최악의 네네. 외교다라고 얘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이라든지 실제로 강제동원에 대한 이 나라 정부가 해법이라고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는데 네. 참으로 수치스럽습니다. 국가는 굴종을 하고 국민은 굴욕을 느끼고 피해자 국민들은 모욕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완패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나쁘게 표현할 수도 있고 정치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굴종되었다, 무릎을 꿇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먼저 이번 외교적 판단이 어떤 의미냐면 국가의 이제 위상과 자존심을 손상시킨 거죠. 네. 그리고 국가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고요. 그 다음에 국가 간의 관계 균형을 깨뜨리게 된 거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는 건 어떤 거냐면 대한민국이라는 눈 떠보니 선진국이었다는 그런 국가의 위상과 자존심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익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한순간에 지금 다 사라져버린 정책적 판단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발표하고 났을 네네. 때 그 일본 언론들 기사를 보면 네네.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이런 네. 반응들도 많고 일본 전문가들이 봐도 야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정도의 이번에 발표였다고 하더라고요. 상상 그 이상이죠. 형평성과 가장 기준점이 되는 것을 모두 다 넘어선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일본 자체로서 좀 많이 놀랬겠죠. 놀랬대요. 네네네. 정말 이렇게까지 이 이상은 없다. 이 이상 나올 수 없는 네. 정책의 나라의 그 발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심각성이 철학적인 문제거든요. 어떠한 절차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릴 때는 어느 한 단체의 리더가 자신만의
자존감과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판단자의 철학적인 그 문제에 대해서도 좀 많은 고심을 해야 되죠. 그거를 많이 비춰볼 수 있는 것들이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살에 대한 방지책으로 번개탄이라는 이슈가 나오고 네. 쌀 소비량에 대해서는 줄이려고 하고 있고 네. 쌀을 바꾸죠, 품종을. 네네네. 이게 철학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에서 이제 게임 이론이나 이쪽에서 보게 되면 트럼프식 그 게임 이론 정책과 판단을 하는 외교적인 권력 다툼에서 이제 졌을 경우에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과거 미국과의 정책과 외교 문제였을 때 문재인 정부 때하고 이제 노무현 정부 때는 자존심과 모든 것을 지켜가면서 정말 주고받고를 정말 잘한 외교였거든요. 근데 이번 정부에서는 거의 지금 휩쓸려 가고 있죠. 미국이란 거대 권력에 그냥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따라가는 이런 철학이 지금 비춰지는 걸로 보이는 거죠. 한국의 국격과 이상, 그다음에 한국의 그 국력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와 분석, 그다음에 그 모든 지식과 정보가 들어왔을 때만이 협상이라는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외교 참사의 가장 큰 이유는 정보의 불균형이죠. 전 세계를 읽을 수 있는 판단력이 사인하거나 외교를 협상하는 그분에게 다 전달이 되어야 되거든요. 정보의 불균형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외교적인 협상 테이블에서 밀리게 되죠. 가위바위보 게임을 했을 때 트럼프란 거대한 자와 게임을 했을 때 상반적인 건 가장 원하는 건 5대5지만 국가의 그 파워에서 이제 밀리기 때문에 정말 힘들게 되면 7대3 정도가 가장 안정적이거든요. 8대2까지는 가지 않지만 그리고 가장 좋은 협상은 6대4 정도 가는 게 가장 좋은 협상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9대1로 주로 협상을 합니다. 주는 척하지만 다 빼앗아 가는 것. 그쵸, 이번에 경제도 마찬가지고 네. 그게 트럼프식 이제 외교 정책이거든요. 강압으로 밀어붙이면서 모든 걸 다 빼앗아 가는 것. 그 일조차도 받기 싫으면 너희와 하지 않겠다는 게 이번 그 삼성에 대한 문제도 그런 거고요. 반도체에 대한 그 문제점도 아마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대외적인 중국과의 문제점에 대해서 협상 테이블에서 그저 한국은 9대1로 지금 참패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경제적인 참패 안에서 이번 일본과의 문제도 이제 그렇게 변화되는 거죠. 일본과의 1대1의 독립적인 국가적인 구도로 만나야 되는데 지금 묘하게 정보의 불균형에 의한 미래 예측이 지금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뢰의 문제죠. 협상에 참가한 외교부 장관과 미리 사전에 어떠한 협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데 그 협상 자체에 국민들은 일단 신뢰가 떨어진 거고 그쵸. 그 신뢰 떨어진 밑바탕에 하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것들이 그들이 이제 주창하는 거나 보도자료에서는 마치 국익을 위한다고 얘기하지만 국민들은 지금 전혀 그거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이게 가장 큰 안 좋은 점이죠. 왜? 신뢰를 다 잃어가고 있어요. 행정부의 신뢰는 매우 중요하죠.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청와대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기만 해도 돈을 주겠다고 예를 들어 이렇게 예를 들면 안 되겠군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가 대나무를 하나 뽑아서 시청 한가운데에 있는 이 나무 하나를 오른쪽으로 옮겼을 때 1,000만 원을 준다고 했을 때 과연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몇 명이나 믿을까요? 이게 가장 국가에 대한 신뢰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국민들이 질려서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게 하려고 이러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게 이제 과거 이제 70년대하고 80년대 군사 정부 때 이제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이슈를 국민들을 하나의 이제 편협한 동물적 대상으로 이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감각적인 부분에 계속 쏠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정치 참여를 기본으로 해야 되지만 그것들을 자꾸 소외시키는 거죠. 밖으로 내몰고 그게 더 아름답다.
그게 지금 사회적으로 계속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마약하고도 좀 또 비슷할 수도 있어요. 맞아. 연예인들. 네. 어떠한 뉴스에서 긍정적인 면보다는 이제 부정적인 면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뉴스의 이제 특성 중에 하나인데 굳이 그것을 마약으로 계속 몰아가고 있는 자체도 매우 위험한 처사이고요. 그런 것 같아요. 외국에서 한국 드라마나 문화 콘텐츠를 보는 사람들은 한국은 이제 범죄 도시. 예, 콜롬비아 레벨로 이제 볼 수도 있겠죠. 저도 요즘에 네. 그런 생각했거든요. 자극적이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범죄가 일어났을 때 별로 사람을 죽이거나 하는 일도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나라처럼 보여지는 그렇죠. 콘텐츠들이 좀 많아진 것 같긴 해요. 그럼 이게 이제 모든 게 국가적인 색깔과 구도가 다 바뀌게 되는 거죠. 왜? 굴종으로 시작된 정부가 하는 게 굴종이 아니라고 정부는 이제 주장을 하지만 일반 보편적인 사람이 봤을 때는 이거는 치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모든 뉴스와 사건들이 미국 그 헐리우드 영화에서 대부분이 마약과 연쇄살인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꼭 폭스 미디어 시스템처럼 이슈와 강력함으로써 사람들을 계속 그쪽으로 유도해가고 만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네. 이게 병합될 때는 새로운 또 프레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왜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경제에서 좀 추락하는 이유가 이제 국민의 잘못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마약과 범죄. 이게 경제적인 행정 절차에 행정부가 제대로 경제를 뒷받침해 주지 못한 것을 이슈로 변화를 시키면 국민 개개인들의 문제점으로 지금 뒤바꿀 수가 있죠. 개인화로. 국가의 잘못을 개인으로 바꿀 수가 있는 프레임의 일종으로 지금 오도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위험이죠. 그러네요. 네네. 전에 박 기자님께서 국민적 미디어 리터러시가 중요하고 네네네.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네. 집중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져야 되고 국민들이 참여해서 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네. 부분이 기억이 나는데 네. 이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생각하면 미디어 리터러시는 더 중요한 부분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냥 일반적으로 뉴스가 나왔을 때 이 뉴스를 어디까지 신뢰를 해야 될지를 지금 현재는 시청자 혹은 독자가 그것을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전 세계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이나 지금 개인적인 교육을 시스템화를 하고 있어요. 마치 한국에서 문화원 같은 곳에서 이제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는 것처럼 네네. 스마트폰 안에서 이제 뉴스 매체를 어떻게 봐야 하고 어떻게 어느 것이 광고가 아닌지를 그리고 어느 것이 가짜 뉴스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적인 교육이 이제 필요해진 상황이 되는 거죠. 하다못해 정부에서 얼마 전에 또 나왔잖아요. 정부에서 뿌린 보도 자료 자체의 신뢰성도 매우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그게 1차적으로는 이미 이슈가 만들어지면 이미 대중은 그걸로 이미 세뇌가 되어 있거든요. 그 세뇌된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을 변화시킨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게 이제 과거부터 계속 지향됐던 색깔론하고도 같은 거죠. 빨간색으로 계속 낙인을 찍는 분홍신이 되었을 경우 이걸 다시 탈바꿈한다는 건 재심을 했을 경우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잖아요. 국가의 이미지도 마찬가지인 거죠. 마약의 국가, 범죄의 국가, 경제는 추락하고 있고 그 추락하는 이유는 유착관계잖아요. 권력의 심각성 때문에 일어나지만 비춰지는 것은 정부가 언론이나 매체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됐을 때는 이거를 프레임을 바꾸죠. 국가의 잘못이나 시스템적인 오류가 아닌 국민성과 개개인의 문제로 이제 바꾸는 거죠. 그러네요. 이게 일종의 그 이미지 메이킹이나 이런 데서 보여질 때 초두 효과라는 걸 많이 하잖아요. 나라적으로도 굉장히 필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미지 메이킹 하실 때 전체 거의 종합 마케팅 서비스와 비슷한 거잖아요. 그쵸.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2명의 분석가가 업무보고를 올려준 것과 8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피부에 대한 거, 기후에 대한 거, 그다음에 색깔, 컬러, 그다음에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모든 보고가 올라온 다음에
이미지를 컨설팅 해주고 결정 내리는 것과 그쵸. 한 명의 정보와 이것으로 왜 한 명의 그 결정은 오판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화라는 게 있고 확률이 높은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찬성하는 게 그나마 확률적으로 높기 때문에 민주화라는 게 있고 민주주의라는 걸 만들어가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미지에서 빨간색이 올리려고 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지금 그쵸. 빨간색으로 도배하고 이게 멋있다고 계속 미디어에서 지금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얘기하겠죠. 이거를 뭐 정신병자죠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떠나게 되는 거죠. 뉴스를 떠나게 되고 유튜브라는 새로운 뉴미디어, 디지털화된 변화된 곳으로 사람들이 머물 수밖에 없고 그 머무름의 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보다 더 자극적이고 강렬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아, 그렇겠네요. 어쨌든 이번에 이 지금 정부가 발표한 이 사건으로 네. 그 굴종 외교로 네. 국민들이 분노하고 또 그 네. 김어준 겸손은 힘들다에 탁현민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3.1절 애국가를 불렀던 그 할머니의 그 일제 당시에 피해자였던 할머니가 네. 나오셔서 애국가를 부르는 장면을 들으면서 네. 탁현민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저 한 사람의 마음도 달래주지 못하는 정부가 어떻게 정부냐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저 완전히 공감했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시스템적 오류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조직 구성원들이 어떠한 행사나 어떠한 이미지를 전달할 때 영화를 보는 사람이거나 일반 그 공연을 보는 사람 시청자와 관객들은 알거든요. 무엇을 주장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관객과 모든 것을 무시하고 있을 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주인공은 있지만 주인공을 가장한 자기 자신을 보여주기 위한 이벤트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인 거죠. 왜? 핵심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3.1절 행사를 했을 경우에 과연 주인공을 봤을 때 누가 주인공인지를 봐야죠. 그렇죠. 3.1절 그 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맞습니다. 우리의 이제 가장 힘들었던 시대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고 화합하고 정부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번 행사에서는 그 정신이 사라진 거죠. 그러면 그 형태하고 그 모양새가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그 3.1절 행사가 보여주는 건 도대체 무엇인지는 본 사람들은 다 알죠. 그래서 끄는 거죠.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어쨌든 3.1절 그 행사부터 대통령의 연설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이 발표 그 강제징용 강제 동원 되셨던 그 분들에 대한 나라의 정책 발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로 국민들이 정말 3월 1일부터 오늘까지 물론 그전도 분노를 많이 했었지만 이번에야말로 정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예. 정부에서 말하는 대한민국이 이번에 일본과 점진적인 발전과 거기다가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한류 문화 콘텐츠의 수출의 활성화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정부에서 이제 주창하는 한류 콘텐츠의 활성화와 무역 수출에 이바지하고 일본과의 협력을 보다 더 아름답게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앞장선다. 이렇게 말하면 국민이 받아들일 땐 심플하죠. 완전 사요나라죠. 사요나라. 지금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뭐 검사의 나라, 뭐 판사의 나라, 뭐 기레기의 나라, 그리고 무슨 뭐 어떤 여자분의 나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사요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사요나라.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네. 사요나라. 정말 사요나라입니다. 네네네. 이 나라는 사요나라. 완벽한 외교라 쓰고 우리는 사요나라라고 읽으면 됩니다. 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사요나라. 지금 외교는 경제와 연결이 많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의 그 여권 비자가 발급이 완화되고 뭐 이러면서 외국
분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 화장품 시장에서도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또 지금까지 중국 시장에 대한 수출도 많았고 또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량 때문에 한국 화장품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한 건 사실인데 그래서 조금 돌아봤더니 러시아 시장에 대한 호재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랑 이런 것 때문에 독특하게도 내수 화장품에 대한 러시아 시장 내에 내수 화장품의 판매나 이런 거는 줄었는데 의외로 수입품들이 많이 늘었다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러시아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이 빠르게 성장하는 이런 걸 봤을 때 한국 기업들이 기대를 해봐도 좋다라고 저는 봤는데 우리 박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 코트라에서 이제 발표된 것들 중에서 이제 K-뷰티가 전세적으로 좀 많은 영향을 좀 주고 있죠. 전 세계. 러시아를 유독히 지금 좀 디테일하게 보고 좀 관심을 갖고 계속 나가야 될 부분은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도 그 인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자체 상품을 찾는 그 이미지에 대한 호감도가 내려가지 않고 있고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이건 매우 깊이 생각해야 되고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외교적인 이런 망신과 어디 정말 꼴값을 떨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맞습니다. 러시아를 계속 주목해서 봐야 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도 나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국은 그 자체로 국뽕이라고 하죠. 자체적으로 세뇌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중국에 대한 건 많이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과거 이제 박정희 시대 때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들어간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찬탈 속에서 뺏길 확률이 좀 많고요. 그게 이제 공산주의 시스템이 이제 낙후된 하나의 문제점인데 러시아는 그게 이제 거의 사라졌다고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혁명 자체가 레닌이라는 그 혁명 자체가 이제 시민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과거의 치욕과 이런 걸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대제국으로 나아갈 수 있었지만 미국과의 냉전 때문에 지금 국가가 몰락한 거거든요. 지금 중국은 두 번째 단계를 이루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조금 상기시켜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고려인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쪽 분들 중에서 이제 여자분들 특히 여자분들 중에서 이제 몇 분은 예를 들어서 레닌의 혁명이 이럴 때 크나큰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움을 준 분들이 다 한국 분들이었고요. 고려인들. 그런 정치적인 과거에 그런 현상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넘어올 때 그들의 문화 속에서 한 비슷한 게 많아요. 노래 속에서도 우리가 좀 어울리는 게 있어요. 거칠지만 부드럽고 현상들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그런 부분도 있다. 이건 어차피 제 이제 개인적인 주관인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배경과 그런 수많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국가 선호도 조사를 했을 때 한국인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 물론 이제 드라마의 영향도 당연히 있죠. K 콘텐츠의 영향으로 한국 화장품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자리를 잘 잡아갈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 그 문화원 주제 문화원 쪽에서도 그런 행사들을 많이 했는데 매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더라고요. 그 러시아 문화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뭐 춤의 노래나 그게 어떻게 보면 묘하게 이제 박자적으로 대한민국의 그 국악적인 거나 뭐 장구나 뭐 이런 게 좀 듣다 보면 좀 비슷한 게 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거기다가 그 안에서 러시아가 이제 붕괴되기 전에 이제 수많은 그 연방 국가들 이제 소위 이제 탄탄탄 국가들 그런 나라들 중에서 한국인과 유사하게 생긴 사람이 정말 많아요. 뭐 좀 다르지만 비슷한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그런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안에 이제 풍겨지는 것들이 정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요소에 핵심적인 곳에서 문화적인 영향들을 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슨 러시아에서 이제 모스크바 대학이 참 좋긴 하지만 학교는 이제 어느 나라에 다 모아놓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문화적인 걸 했을 때 그분들 중에서 좀 한국적인 이미지가 좀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전쟁과 그냥 핍박과 억압들이 계속 쌓여 있는 그러니까 미술품을 봐도 그 단계적으로 있거든요. 꼭 한국처럼. 그러네요. 네네. 백남준이 나오기 전까지 소가 추상화로 변화되는 것처럼 그 러시아 쪽에서도 그게 이제 전달이 돼 있거든요. 그게 필두로 되어서 그것들이 이제 발전된 게 K 컨텐츠라는 K 팝과 K 무비, K 드라마. 시작은 물론 이제 막장 드라마부터 시작했지만 그것에서 보여주는 서구적과 동양적인 이게 혼합된 것들이 이제 러시아나 이쪽에서는 매우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죠.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이제 그 동서양이 다 함께 포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가 끊는 그쪽 이제 말이죠. 말이 끊는 마차와 벤츠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동네. 이 문화적인 이 상반된 것들이 그들에게 유럽적이지만 안에 내재적으로는 동양적인 그 심성과 감성이 있어서 어쩌면 더 잘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저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네. 물론 이제 항상 어느 나라에서든 우리 K 컨텐츠를 통해서 이 화장품 업계는 네. 한류 붐이 일어나는 나라에서 훨씬 많이 네. 자리를 잡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쭉. 그리고 그렇죠. 뭐 가깝게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 가깝게 우리나라를 사유나라로 만들어 놓은 네. 일본이라는 나라에서도 한국 드라마가 들어가면서 배우나 네네. 그다음에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라는 나라는 네. 음주 가무가 아주 뛰어난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우리나라의 그 K-팝이 네네. 들어가서 자리를 잡으면서 그 가수들과 네. 그들이 하는 메이크업, 의상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화장품이 이렇게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네. 러시아라는 나라는 추운 지방이잖아요. 원래 네네. 남남북녀라고 해서 네. 추운 지방에 사는 여성이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미적으로. 그 이유는 추운 지방에 살면 모공이 좁아지기 때문에 피부 결이 굉장히 곱거든요. 그리고 하얗고 모공이 좁으니까 피부 결이 곱고 이래서 피부가 아름다운 사람이 예뻐 보이는 그 원리가 있는데 이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라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국 화장품의 기초 제품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아무래도 컨텐츠가 들어가서 자리를 잡으면서 배우나 가수나 이 사람들한테 그 팬덤이 형성되면서 그들의 피부를 보게 되고 뭐 이렇게 돼서 자리를 훨씬 더 빨리 잡는 건 아닌가. 네네. 그 부분에 이제 뭐라고 하죠? 기초적인 그 심성적 베이직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이제 문화의 동질성에서는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제 한국 것을 이제 기초를 가져가는 건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제 젊은 세대들은 한국이 이제 위대하다, 문화적으로 앞질러져 있고 한국의 모양새가 아름답다. 네. 한국 여성이 이제 아름답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맞아요. 그게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화들의 여러 가지 좀 특이점들이 있어요. 그 특이점들이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영화를 얘기를 드리면 그 냉전 체제 시대 때 미국은 이제 어차피 돈을 많이 벌었어요. 러시아는 돈을 많이 이제 벌었다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미국에 비해서는 네. 그때 미국은 아직까지도 이제 좀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영국으로 표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구조적인 거예요. 철학적인 거. 왜? 영국에는 섹스피어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러시아에도 뭐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국 무대에 쓰고 있는 대부분의 대본들, 예를 들어 스타니슬랍스키도 이 이론을 이제 구축한 거죠. 그래서 문화적 사람들이 그때 시스템이 이제 공산주의 시스템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클래식과 모든 유명한 사람들이 좀 헐리우드 시스템의 이런 화려함이 아니고 안에 구조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배우는 학생들이 러시아 영화에 대해서 많은 이론적 수업을 받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그 안에 깊이와 철학이 있고 그래서 많은 돈은 투자하지는 못하지만 그 안에 그래서 형태를 만들어가는 거죠. 러시아 영화가
그래서 위대해질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러시아 영화에서 표출됐던 그 돈은 많이 쓰진 않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 표현 기법들을 헐리우드에서 이제 배워가기 시작하는 게 있죠. 그 구조적 철학이 발전해 갈 때 러시아에는 이제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철학은 부족했지만 어찌됐건 우주로 비행기를 먼저 보낸 곳들은 이제 러시아 쪽이잖아요. 네. 과학기술과. 네. 그때 올라가면서 이자들이 이제 러시아라는 문화 쪽에서 바라볼 때 미국보다는 다른 거를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죠. 왜? 대립의 관계에서 헐리우드 시스템에 대해서는 일단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냥 가벼운 것. 그쵸, 왜? 그쵸. 본인들은 이미 안톤 체어. 뭐 그냥 깊어요. 그냥 모든 게. 이야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바라봤을 때 문화적인 퀄리티를 새로운 걸 이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안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 철학들. 레닌 책이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죠. 위대함과 상상 사이라고. 소련의 문화가 위대해질 수밖에 없는 거는 실질적인 그들의 깊이가 있거든요. 돈으로 표현할 수 없는 정서적 깊음과 이론, 그 깊음 때문에 이분들이 하는 게 멋있게 보이고 이론을 체계화시키는 거예요. 그 기본이 있기 때문에 예술이 발달되는 것처럼 문화도 뷰티라는 것도 한국은 문화적인 콘텐츠 안에서는 헐리우드를 이미 넘어가고 있거든요. 왜? 모든 시스템이 자본화된 모든 OTT가 한국 콘텐츠를 찾고 있어요. 러시아의 청년들은 그 콘텐츠 안에서 보여주는 미학적인 부분, 이 미학적인 게 이제 퀄리티로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여성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철학과 그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역사 속에서 묻어나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들으니까 다시 한번 또 사요나라가 생각이 나면서 참 좋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뭐 경제의 역사는 짧을 수 있지만 그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의 그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고 정치에 있어서도 철학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다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더더욱 국민들이 분노하시는 이유를 더더욱 이해를 하고 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것을 메이드 인 코리아를 찾는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문화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 제품을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조사하면서 보니까 이 브랜드에 대한 화장품 브랜드가 어떤 것들이 그쪽에서 어떤 부분들이 화장품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러시아 쪽에서는 선호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조금 봤더니 첫 번째가 응답자의 60%가 제품의 품질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 품질을 중요시 보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한국 상품이 이렇게 선전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한국 화장품의 품질이 굉장히 좋다라는 증거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한국에서 살아남으면 전 세계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시스템적인 구조 때문에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도 사실은 되게 강화돼 있고 또 두 번째로가 이제 역시 어느 나라나 가격적인 부분을 두 번째로 차지했는데 약 51% 정도가 가격적인 부분, 할인율 이런 걸로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친환경성. 근데 우리나라 제품, 화장품들은 친환경적인 부분들에 더 많이 다가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물론 더 연구하시는 더 많은 전문가분들한테 또 여쭤볼 일이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국에서 추구하고 있는 부분들을 러시아 소비자들이 많이 봐주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한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한국의 소비자는 일단 케이스도 새로 런칭할 때 일단 다 바꿔야 돼요. 중요합니다. 내용도 다 바꿔야 되고요. 맞습니다. 정말 급박하게 소비자 트렌드에 좀 맞춰서 가야 되거든요. 그게 비하면
이 모든 노하우와 이 축적된 디자인과 제품에 대한 개발력이 러시아로 갈 때는 보다 더 안정화를 할 수가 있죠. 매일같이 바꿔야 되는 용기보다는 이쪽에 가서는 그 문화적 특성이죠. 구체화되어 있고 한 가지를 오래 쓰고 모든 것을 예를 들어서 자동차도 20년 동안 자기들이 고쳐서 써요. 한번 화장품이 마음에 들면 그 장품을 계속 쓰게 될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꿰뚫고 가야죠. 그러니까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또 알려지기도 했고, 그렇지만 또 모르는, 이런 브랜드가 있었어라고 하는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이 가 있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제가 조사하면서 느꼈던 건, 이 러시아라는 나라는 정말 기초에 굉장히 중점을 두는 나라구나. 피부라는 거에 관심이 정말 많구나라고 느꼈던 건 이너뷰티 제품도 들어가 있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은 원천적으로 피부가 좋은 걸 선호하는구나. 그 다음이 이제 색조 화장품들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중국만 겨냥하고 할 게 아니라 물론 여러 시장으로 지금 많이 뻗어나가고 계시는데 러시아라는 나라를 주목해서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나라가 우리 정부가 좀 지원하는 어떤 많은 프로젝트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가장 특이점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이제 문화적 위상과 국가적 위상 때문에 러시아로 이제 수출이 많이 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그 전에 정말로 많은 그 1인 경제 시장이 있었어요. 가방에 이만큼 들고 가서 전파하시는 분들, 보따리 장사. 예, 그분들의 전파가 러시아로 먼저 갈 수 없기 때문에 러시아와 자유무역이죠. 왜 하나의 국가가 이제 이제 나뉘어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경이 5군데 이제 국경이 접한 곳도 있어요. 컨테이너에서 벤츠까지 파는 이런 무역이 잘 형성돼 있거든요. 다 현금 장사고. 그곳에 이제 한국 화장품들이 많이 들어갔죠. 맞아. 예를 들면 그게 이제 80년대나 90년대 한국에서 화장품을 맨 처음에 이제 도출해내고 매출 올려놨을 때 1:1 마케팅이었잖아요. 그게 그 시장이 그대로 넘어가서 TV나 매스미디어를 떠나서 정말로 제품력으로 다 수출이 되는 거죠. 갔는데 꾸준히 계속 그걸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제품력이었던 거죠. 그때 수많은 한국의 개인 무역업자들과 그리고 그것을 그 나라에서 가지고 다시금 PT를 정말 잘한 거죠. 그분들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지금 말하는 뭐 샤넬 뭐 이런 우수한 제품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마케팅 제품 외에 한국에서도 좋은 제품 물론 많겠지만 정말로 재료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화장품은? 맞습니다. 네, 재료가 많은 것들을 가장 저렴하게 가지고 가서 그분들의 피나는 무역 전쟁. 이게 러시아까지 들어갔는데 제가 볼 때 한 15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게 탄탄해지고 나서 이제 완벽하게 자리를 잡은 거죠. 엄마가 쓰던 걸 딸이 썼는데 마음에 들어. 이건 뭐야 했더니 그 딸 세들은 이미 태어났을 때 유튜브가 있는데 이게 K 콘텐츠네 이게 이제 맞물린 거죠. 또 연결이 되는구나. 그렇죠. 이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가장 혁명을 이뤄낼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한국 그룹사에서 회장을 만나기 위해서는 일단은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쵸. 만날 수가 없죠. 자, 러시아나 이쪽 문화혁명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시민혁명이 일어나거나 아니 어떤 시스템화에 있는 곳에서는 일단 모두가 다 동등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운전기사와 수상이 같이 밥을 먹습니다. 담배도 같이 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어떤 그룹사분들이 그 미팅을 하러 갔는데 입구에서 나와서 반갑게 악수를 하길래 사람들이 깜짝 놀라거든요. 이게 누군가 했더니 문 열어주는 분이에요. 나중에 보면 문 열어주는 분과 물론 신분적인 격은 있지만 그들의 소통은 일단 같은 눈높이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따리라는 무역하는 분들도 쉽게 장관도 만날 수도 있고 사석에서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소통에 대한 제약이 공산주의가 원래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강해요. 여성 인권을 좀 중요시하고 그리고 소통하거나 만날 때 서스럼 없이 만날 수가 있거든요. 물론 비즈니스를 같이 할 수 있을지 안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눈을 뜨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 밥은 먹었니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인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소통의 구조죠. 그게 또 한몫했을 수 있죠. 그러네요. 또 말씀해 주시면서 들으니까 또
여성 인권에 대한 공산주의가 그런 게 여성 인권에 대해서 열려 있다라는 거는 제가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러시아가 더 훨씬 빠르죠. 미국은 버스 탈 때도 일단 남자, 뒤에 여자, 그다음에 짐승이거나 혹시 이제 까마신 분들, 그분들을 버스가 태웠죠. 투표권도 한참 뒤에나 나왔죠. 러시아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여성 인권을 많이 존중해 준 나라가 그렇죠. 되는 건가요? 그 유럽 문화가 이제 특히 마지막에 추앙했던 게 로마 시대 때 마지막에 콘스탄티누스 이제 대제라는 사람이 종교를 하나로 통합을 하죠. 네네. 기독이라는 그 문화 안에서는 숫자를 셀 때 남자가 1번이거든요. 물론 예수라는 그런 사람이 왔을 때는 보여주는 것들에서는 철학적으로 이제 평등 뭐 이런 걸 다 보여주지만 숫자와 셈에서는 그 원류를 따라가거든요. 한 마을에 사람을 셀 때 남자만 셉니다. 사람 측에 치지 못한 거죠. 그게 그대로 넘어온 거죠. 그게 이제 유대교라는 거고, 그게 이제 그리스도라는 걸로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혁명이 일어났을 때 다시 이제 새로운 게 됐죠. 그 사람들이 어차피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로 넘어간 거죠. 가장 가난한 그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넘어가서 핍박받다가 넘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민주주의라는 게 시작될 때도 일단 여성은 인권은 없었어요. 사람 숫자는. 맞아요. 영화에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는 해요. 그게 뭐 흑인의 인권은 그 다음이고 제일 먼저가 여성 인권에 대한 싸움이 일어났고 물론 이제 흑인 인권에 대한 그게 되면서부터긴 하지만 그렇죠. 그때부터 인권이라는 거에 대한 투쟁이 시작이 된 것 같긴 그렇죠. 해요. 어떠한 제국이 무너질 때 이제 러시아는 무너졌을 때 모든 시민이 다 평등하게 되었지만 미국이라는 게 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혁명 자체가 없죠. 거기 사람이 살고 있는데 개척 정신과 프론티어 정신을 해서 그 사람들을 말살시키고 자기가 다 빼앗은 거죠. 강탈이죠. 그리고 이제 노동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뭐 유럽이나 이쪽에서 사람들 이제 불러모아서 땅 나눠주는 거죠. 자기가 빼앗은 땅을 또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민주주의를 창출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노예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직 답답하면 남북전쟁이 일어났겠어요. 그러니까. 남북전쟁이 끝났어도 마찬가지로 맞아요. 아직까지도 그 인간 존중에 대한 문제는 계속 화두는 되지만 실천은 되지 않죠. 말로만 평등이지만 평등은 없죠. 대외적인 외교 정책을 보면 알죠. 맞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시상식에서도 나오고 컨텐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근데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또 우리가 여성 인권 뭐 이런 인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 또 여성의 날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또 저희가 또 그 부분을 다뤄봤죠. 네. 그래서 경력 단절 문제 해결 시급 한국 여성 관리자 비중 16.3%. 네. OECD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네. 한국이. 네. 라고 나왔습니다. 그만큼 여성 인권 말씀하신 여성 인권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한국도 그럼 좀 미개하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성장하고 있다가 다시 30년 전으로 돌아간 거죠. 사연하라! 네, 대한민국의 인권은 국익을 위한다고 말하고 다시 우리는 사요나라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진짜 말씀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이게 사요나라라는 표현이 너무 찰지다, 찰떡같이 잘 맞는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게 사실 그렇거든요. 뭐 물론 여성의 날이라고 이제 국제 여성의 날인 거죠. 국제가 정한 날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 인권에 대한 건 OECD 국가 중에 인권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 제가 알기로는 조금 올라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최하위가 됐다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번 정권 들어서면서인 건가요? 이건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떠한 프레임의 논리죠. 이득을 착취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오류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형평성이라는 게 그 과거 이제 서울시장님 여성의 인권을 그렇게 외쳤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정경심 교수 사태가 일어났을 때 여성의 인권을 얘기한 사람이 단 한 자도 없어요. 이게 프레임이거든요. 매스미디어가 지금 만들어가는 여성 인권이 거의 최하 수준인 거죠. 대한민국은. 형평성 문제가 다시 지금 이제 그 3.1절과 일본에 관한 문제로 들어갔을 때, 자, 여성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소녀상 말고는 지금 없어요. 근데 소녀상마저도 훼손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서울시장 사태에 일어났을 만큼 일어나는 여성 단체가 과연 있나요? 없죠. 프레임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의혹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알바인가까지 의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여자 검사들 성추행을 당했을 때 여성 인권이 과연 살아났는가? 자, 이거를 회자시켜서 대한민국 정말 힘들게 여성 인권에 대해서 지금 쌓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소녀성이잖아요. 전 세계에 지금 쌓아져 나가고 있고. 근데 이것에 대해서 가장 핍박을 주는 게 누구일까요? 일본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하버드에 돈을 줘가지고 맞아요. 폄하시키고 왜곡시키고. 자, 그럴 때 이 부분에서 가장 앞장서가지고 그 할머니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자들이 있죠. 대부분이 이제 유학생들이죠. 그 사람들 공부를 누구의 돈으로 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면 간단하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여성의 인권. 물론 힘듭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유교 때문에 힘들죠. 맞아요. 그 사상 때문에 그나마 지금은 조금씩 변화되고 많이 발전되어 있지만 다시 퇴보하는 정책과 시스템이죠. 정책과 시스템에 의해서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이 조장이 되니까 뭐 여자들도 군대를 가야 된다는 물론 그런 의견이 나온 건 당연해요. 하지만 이거를 왜 거기다 갖다 붙이는지 자체가 이건 프레임이거든요. 왜? 강렬한 이슈를 넣어가지고 호객하는 거죠. 지금 같은 우리나라는 뭐 최하위라고 하지만 우리 밑으로 일단 일본이 있습니다. 35개국 중에 뭐 기사에서 보니까 35개국 중에 36개국 중에 우리가 35위를 했고요. 일본이 36위를 했대요.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란 나라가 더 못한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역사 인식과 역사 왜곡이 진실에 대한 가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정치가 타락했고 타락한 자들이 자기 대물림한 권력에 의해 있기 때문에 그 자들의 문화가 어디 있어요? 사무라이가 그게 문화인가요? 옆에 가다가 사람 죽이고 나서 내 걸로 찬타라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끌려가서 예를 들어서 느티나무 아래면 그 후세들은 성이 느티나무 아래로 바뀌는 그런 거를 역사라고 하고 그런 신들을 그런 신들을 모시는 자들이 거기서 여성 인권이 어디 있어요? 오직하면 뭐라고 하죠? 비율도 여성은 많지만 남자가 적기 때문에 더 몰직하거나 파렴치하는 자들이 더 강하게 주장을 해나가고 극우의 힘이죠. 맞습니다. 인권이 극우라는 몇 안 되는 재태들이 만약 뭐 자기들이 마치 위대한 것처럼 그렇게 하죠. 위대한 자의 모든 분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맞습니다. 네. 진짜 그런 거 보면 지금 여기 여성 인권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막 하다 보면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노력해서 진짜 남자분들이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받을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 다시 육아휴직을 남성분이 받으려고 하면 눈치가 보여지는 다시 그런 시대가 됐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여성가족부라는 게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성의 인권을 얘기하는 자체가 당황스러운 거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그 역사와 그걸 가지고 잘 이어져 와서 잘 성장해 가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정부는 일본과 네가 꼴찌할래 내가 꼴찌할래 이걸 가지고 막 형님이 1등 하셔야 제 위로 가셔야죠 막 이거 하는 것 같아요. 사요나라의 한국적인 표현은 뭐냐면 꼬봉의 시대라고 꼬봉은 일본말 아닌가? 그렇죠. 꼬봉의 시대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에 어떤 거냐면 내가 먼저 손을 들고 빵 배달을 하겠다는 정책이거든요. 이거 되게 심각한 거예요. 왜? 그게 또 왜 여성 인권까지 연결이 되냐면 현실적으로 가정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남자들은 밖에서 말을 못하는 남자들이 대부분이에요. 맞습니다. 밖에서 진취적 기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집에 가서 정말 겸손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 현상과도 이제 비슷해요. 사회는 계속 발전해가고 나아가고 있지만 어떠한 권력을 잡은 자들의 인식이 과거일 경우에 여성 인권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뭐 여성의 날을 맞아서 이제 먼저 바꿔야 될 것은 태극기를 들고 손을 흔들고 마치 여성의 인권이 뭐 살아있는 듯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녀상. 소녀상이 여성 인권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쵸.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성의 인권과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걸 자꾸 뭐 저기 해일이나 막아주는 무슨 일본 열도 뭐 그 안으로 지금 계속 협소화되고 있거든요. 정말 이건 팽창해야 되거든요. 거시적으로 보고 전 세계 여성 인권에 대한 것 때문에 전 세계의 소녀상이 세워지는 거지 무슨 그런 작은 것 때문에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을 이어간다는 것은 우리 가정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엄마의 파워가 일단 제일 세요. 물론 그 교육적 시스템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1번, 2번이 이제 어머니라는 분, 3번이 이제 애완견, 반려견이죠. 4번이 이제 남자인데 네. 권력을 가진 자들은 서열이 크게 아니죠. 반대죠. 그분들이 바뀌어야 여성 인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꾸 시민들에게 여성 인권 얘기하는데 아저씨들은 일단 인권이 없어요. 그냥 뭐라고 할까? 예, 독재 치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맞습니다. 여성 인권을 바꾸는 건 권력자가 그 철학적 사고를 바꿔야 돼요. 아직도 무슨 말도 안 되는 유교적 사상을 가지고 있고 맞습니다. 기독교적인 그런 패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대로 된 기독교도 아니면서. 네, 그렇죠. 권력은 가진 자의 정치 철학 안에 여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시민들은 국민들은 이미 여자분이 위대하거나 뛰어나다는 걸 이미 인지하고 그렇게 맞습니다. 사회적으로 환경에서 그렇게 변화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같은 행태와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안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똑같은 주무관급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주무관을 넣었을 때 5급이라고 생각합시다. 5급. 5급 두 분이세요. 남자와 여자분이. 그때 위에 상급자가 제안을 해요. 둘 중에 하나. 물론 더 많은 사람을 기용하는 게 좋은데 항상 경제적인 관점에서 선택을 하라고 했을 때 거기서 말도 안 되는 이론을 가지고 와요. 남자의 경우에는 가장이기 때문에 태고적인 거죠. 조선시대가 나오는 말을 해요. 가장이기 때문에 그 안에 먹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남아있고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남아있어야 되고 당신은 이제 들어가도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감정적 호소를 해서 경쟁에서 이탈시키는 부분이 있죠. 이게 권력을 가진 자들이 조금 모자라더라도 자기의 위치를 그러니까 정치적인 거죠. 자기 세력을 이끌어가기 위한 행정조직에서 세력을 이끌어간다는 자체가 웃기는 거죠. 거기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일의 업무의 효율성과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같이 앉혀놓고 그래도 여기서는 가정을 이 사람이 나가면 이 사람이 나가서 가정이 무너질 정도면 그 사람 거기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작점 자체에서 통계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여성 인권의 가장 기본은 권력을 가진 자가 그 철학을 바꿔야 돼요. 맞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모양만 집에 가서 설거지하면 뭐예요? 그렇죠. 다시 씻게 만드는데. 그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세요. 요즘 남성들한테 너는 보수적인 남자인 것 같니? 진보적인 남자인 것 같니? 그러면은 자기는 굉장히 진보적인 남자라고 한대요. 그 이유가 말씀하신 난 집에 가서 설거지도 해. 우리 아빠 세대는 설거지 같은 거 하지 않았고 가부장적인 게 많았다면 나는 지금 집에서 설거지도 하고 부인을 도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진보적이야. 진보적인 남자야. 열린 남자야.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업무나 디테일로 보는 게 아니고 성평등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남자와 여자를 당연히 나눠야죠. 성이 틀리니까 나눠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평등하다는 거는 서로가 잘하는 게 있어요. 벽돌은 남자가 들고 여자는 뭐 다른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여자가 하면 남자는 또 다른 걸 하고. 쌓는 구조를 뭐 잡는다. 이게 맞는 거지. 여기서 무슨 월급 얘기하고 업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거죠. 남자가 더 요리를 잘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요리사 중에 남자분들 되게 많아요. 유명한 분들 남자분들이 여자분이 많아요. 힘이 더 셀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자분이 벽돌을 나르고 남자가 다른 일을 해야 되겠죠. 맞아요. 이게 성평등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같은 선상에 서 있는 거죠. 이걸 자꾸 군대 가라, 군대 가지 마.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이었나요? 여자들 여군이 의무화된 게? 네네.
뭐 사실 여성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뭐 군대 가는 거 여자분들이 스스로 간다고 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거 가지고 유세 떨 거면 남자라는 걸 그걸로 이야기할 거면 여자들도 갈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 잘하고 못하고의 배분, 네. 힘에 대한 배분 이런 게 정말 그거야말로 정말 평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사고에 대한 그 적합성이 틀리죠. 지금은 많은 이제 좀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남자들 부분도 다변화된 생각과 맞아요. 다변화된 추리를 하지만 일단 남자는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시작하면 빨간색으로 시작하면 빨간색으로 가는데 여자분들은 빨간색과 파란색 그러다가 7가지 색깔을 또 뛰어넘는 새로운 생각도 하고 사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융화될 때 정말 시너지라는 걸 내고 가정이라는 게 아름다워지고 발전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빨강이니까 너는 빨간색 요리만 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평등의 기본을 상실한 거죠. 리모컨으로 계속 조율한다는 건 그건 평등이 아니죠. 평등이라는 것은 리모컨을 나도 쓰고 너도 쓰고 그러다가 조율해가고 맞춰가는 거죠. 거기서 그렇죠. 평등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 차별이라는 게 사라져가는 거죠. 간단하게는 이 말씀이 가장 평등에 대한 네네.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인권, 여성의 날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들은 가장 투쟁을 했고 여성의 인권이라는 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버스 안에서 가장 뒷자리에 앉았는데 내가 앞에 앉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거. 이게 시행되어야죠. 근데 법만 시행되고 사실상 동사무소나 무슨 구청이나 그곳에 갔을 때 과연 그 여성 경찰에 대한 인권이 과연 존중되고 있을까? 여자 검사에 대한 인권이 존중되고 있을까? 여자 교수에 대한 인권이 존중되고 있을까? 식당에서 일하는 그분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을까? 그분들을 막대하는 게 과연 누구일까? 기본인 거죠. 본인 자신의 의식 수준이 여성의 날을 위해서 더욱더 이제 고착화되지 말고 발전적으로 나아가야죠. 그렇죠. 어쨌든 우리 저희가 KTN 뉴스 브리핑에서는 아까 시작하셨던 사요나라 일본에게 우리나라가 발표한 그것부터 해서 경제적인 러시아의 한국 시장 그리고 지금 여성 인권에 관련된 물론 여성의 날이지만 말씀하시는 건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여성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 안에 인권이라는 거 존중되어야 되는 인권이라는 부분을 좀 쉽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이슈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하고 저희가 꼭 알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조금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기 덧붙이자면 성평등과 여성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은 이미 인지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히잡을 쓰고 있는 사람을 어떤 남자가 와서 건드렸을 때 시민들이 와서 그거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아요. 이미 그 문제는 다 해결이 됐어요. 가장 크게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은 항상 권력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지 그 누구도 여성의 인권과 성평등에 대해서 이미 다 피부로 이미 생활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권력자들에게 항거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손을 드는 거예요. 히잡이 한 나라에서 히잡과 운전면허도 못 따게 하는 것들은 그 나라의 권력 시스템에 의한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한국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사요나라 하에 있는 이 꼬봉의 정책에서 전 세계 여성의 인권을 지금 말살시켜버린 거죠. 맞아요. 국격이 무너지는 거죠. 전 세계인들이 박수 쳐주고 해야 될 상황에서 대한민국 여성의 인권을 땅속에 파묻어 가면서 미국의 꼬봉이 되어가는 이 정치 현실 속에서 그 권력가들이 여성의 날을 맞아서 더욱더 반성을 해야죠. 어차피 반성은 안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독립운동을 시작하는 거죠, 여성분들이. 맞습니다. 진짜 가슴 아픈 이슈들, 한 주간의 이슈를 둘러보면 가슴 아픈
싶은 이슈들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뉴스라는 건 좋은 소식들도 물론 있지만 안 좋고 고쳐야 되고 변화해야 되는 부분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조금 더 심각해지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데 그런 속에서도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관심을 갖고 무엇이 옳은지를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역사 속에서 정말 위대한 분들이 많습니다. 뭐 임시정부 수립했을 때 그분들 중에서 여성분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위대하신 분들 위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던 거고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3.1 만세 운동에서 우리가 늘 머릿속으로 암기했거나 알고 있는 것은 여자분의 이름이에요. 자, 오늘날 얼마 전에 일어난 3.1절 일장기를 든 건 남자였어요. 여기서 무슨 성평등을 얘기해요. 가장 무지하고 천대받는 건 남자들이었어요. 무식하거나 생각이 없는 단순화적인 것. 하지만 여성들이 가서 그 진분을 두들겼고 여성들이 가서 왜 그러냐고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부분인 거죠. 맞습니다. 네.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뉴스 브리핑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다음에 KTN 현장이라든지 K톡톡 그리고 저희 뉴스 브리핑 뒤로도 KTN 현장 그리고 K톡톡 그리고 KTN 포토 KTN 쇼츠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놓치지 말고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트렌드 뉴스 박주식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K트렌드 중에서 특히 이제 한국 전통, 한국을 대표하는 무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함께 같이 자리하신 분은 트래디셔널 마셜 아트 한국 전통 무예인 택견에 현존하고 있는 현업이시면서 아직까지도 계속 명맥을 유지해 가고 있는 김규철 관장님이자 강북 총괄 대표님과 잠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택견 직함이 강북구 택견 본부 전수관장. 예. 그리고 택견을 하면서 이제 활동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생활체육 강북구 택견연합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이제 체육회랑 생활체육이 통합되면서 이제 체육회로 바뀌어서 강북구 택견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회장을 하고. 중앙과 지방 전체를 다 넘나들면서 일을 계속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택견이 단체가 조금 작기 때문에 일선에서 같이 움직여줘야 중앙 행사도 같이 되니까. 과거 그 화려했던 역사의 이제 뒤안길에서 명맥은 계속 유지하고 있고, 하지만 그거에 대한 이제 많은 자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K푸드, K무예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무예는 택견이 일단 한국 가장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명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나름의 그러면 대표님만의 나름의 그 자부심과 그 소망 같은 게 있을까요? 이 택견이 알려진 게 이제 전통 무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형문화재도 유일하게 등록돼 있는 무예가 택견인데, 그거를 접하면서 이 그런 처음에는 타이틀이 좋아서, 넘들 안 하는 거 하면 좋겠다 싶어서 했는데, 하면서 이 몸짓이나 이런 데 상당히 그 매력을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직업을 그만두고
전업으로 전수관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 사실 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좀 변화가 조금 있어서 직장 생활도 하고 있지만 이 택견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몸짓이 아주 뛰어난데 그걸 갖다가 아직은 드러나 있는 택견에서는 그거를 갖다가 아직 정확하게 이제 그 옛날 어떤 그런 보증을 다 못하고 그냥 경기 쪽으로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택견의 어떤 묘미는 진짜 무술은 수련인데 수련은 안 하고 그냥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것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인기를 끌기 위한. 시합은 무술하고는 전혀 반대 개념이라고 봐요. 네, 택견이 지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지금 말씀해 주시죠. 드러내놓고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은근하게 이렇게 나가는. 보이지 않는 삶 속에서 내가 이크를 외쳤을 때 저쪽에서 에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뭐 BTS부터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뛰어난데 그걸 택견이 쫓아간다? 의미 없고 되지도 않은 이야기. 하지만 BTS가 활동하는데 얘네들도 어려서부터 제기차기나 닭싸움, 뭐 실험 이런 거 다 해왔듯이 택견은 그 저변에서 놓을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를 알려서 계속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전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뭐 어떻게 보면 지금 마지막 어떤 이제 나의 소망이랄까? 아름다운 소망인 것 같습니다. K 콘텐츠는 위대하다. 그 위대함을 위해서는 모든 앞서간 K 콘텐츠의 선두주자들이 모두가 다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는 우리의 콘텐츠를 같이 마주하고 같이 나아가면 좋은 한국의 콘텐츠 세상이 전 세계를 다시 또 두 번째 번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이유가 문화적인 어떤 오래된 문화에 녹아난 어떤 뭐 음악이라든지 춤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봤을 때도 본인들의 어떤 역사, 짧은 역사에 있는 나라들은 못 느끼는 어떤 그런 거를 몸짓이나 손에서 느낄 수 있으니까 이 K 콘텐츠가 인기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자녀분이 좋아하는 스타일 있나요? K-pop 스타. 지금도 뭐 나이가 뭐 많이 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어렸을 때는 뭐 블랙핑크를 좋아한다거나 뭐 이야기 하더니 요즘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요새는 이제 몰래 하나요? 뭐 대화가 조금 이제 단절이 돼가지고 좀 컸다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선행행위가 이루어졌고 행정절차법상 취소할 수 없는 정도까지 이행이 됐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백석동으로 옮기겠다라고 아무런 그 어떤 논의 과정이나 합의 과정 없이 이렇게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것이 균형 발전과 미래 지향성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신청사와 관련 문제를 보면 두 가지 요소에서 다 결함이 있다고 보고요. 고양시의 도시계획 행정이 좀 더 투명하고 가치지향심, 미래지향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갑이라는 친구가 을을 믿고서 3억을 빌려줬어요. 근데 세상에 그냥 빌려줄 일은 없죠. 을이 5억짜리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내가 못 갚으면 이거로 내가 갚을게 했어요. 근데 그 3억을 말아먹어버렸어요. 오늘은 108조 통정허위 표시예요. 통정이라는 게 야릇하죠. 정을 통하다? 그렇죠. 야릇해요.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통정인데 정을 통하다인데 민법에서는 짜고요. 짜고 허위 표시를 했다. 통정매매. 그렇죠.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갑이 3억을 받기 위해서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경매를 넣는 거죠. 뭐 그런 등등으로 뭐 이 거래가 유효냐 무효냐를 따져봐야 되겠죠. 유효 무효를 그냥 표면적인 걸로는 제 이름으로 돼 있고 제가 거래를 했으면 이거는 유효죠. 네. 역시 항상 남자 편은 안 드는군요. 당신이 내가 지금 비쳤는데 이거 내가 압류당해서 날아가 볼 것 같아. 이거 좀 잠시. 네. 예.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자, 107조에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유효, 무효. 무효지. 그렇죠. 너무 쉬운 거예요.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정으로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무효죠.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겨요. 또 문제가 생겨요. 여자가 이걸 팔아먹어 버려요. 무효인데 돌려줘야 되는데. 반지팔 때처럼? 그렇죠. 그러면 또 이 삼자가 이걸 샀을 때 선의의 삼자라고 할게요. 선의의 삼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고 산 사람. 모르고 샀죠. 부동산에서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 이 집은 또 이 남자가 가서 내가 맡겨놨는데 팔아먹어 버렸다.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있죠. 왜? 우리는 얘기가 된 상태에서 명의를 넘긴 거였기 그렇죠. 때문에. 돌려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틀렸어요. 지난번에 맞고 이번엔 틀렸어요. 지난번에 금은방에는 금은방에 가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선지의 삼자의 대항을 못한다고 했는데. 대항을 못한다? 네, 헷갈리시군요. 예. 법이 이렇게 머리 아파요. 네, 헷갈려요. 머리 아파요. 근데 쉽게 해야 돼요. 이렇게 연구하면 안 돼요. 단순하게. 그러면 또 그 107조처럼 똑같이 그렇죠. 돌려줘야죠. 돌려줘야 되는 상황. 알고 있다면. 왜? 근데 알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누가 증명해줘? 이 찾아가야 되는 남자가. 내가 뭐라 그랬죠? 누가 증명한다고 그랬죠? 말을 복잡하게 하지 말고 증명해서 득보는 자. 그렇지. 증명해서 득보는 자가 그렇죠. 증명해야 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집을 찾아올 친구가 해야죠. 근데 문제는 지금 돈 꽂은 사람은 지금 벙 떠갖고 있잖아요. 그럼 돈 꽂은 사람이 자 다시 돌아가서 갑이 이제 의리 돈 꽂은 친구가 여자친구한테 맡겨버렸을 때 이제 팔지는 않고 갖고는 있어요. 근데 지금 돌려줘라 그러는데 안 돌려줘요. 이때는 그 갑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갑도 지금 자기 돈 받아야 되는데 갑이 채권자잖아요. 법원에다 내요. 저 이전을 취소해달라. 저건 짜고 한 거다.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으로 갑에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행이네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경매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줘도 받을 길은 있는 거죠. 그러네요. 다행이네요. 네.
윤석열 정권이 결국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정부가 오늘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일본 전범 기업들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을 하고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이 피해자들을 짓밟는 2차 가해입니다. 윤석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허물난 사람이게 대통령감이 못되고 다 여러분들이 자식들한테 말해서 윤석열이는 사람이 아니다고 말도 듣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다 강조해 주세요. 절대 그 사람 말 듣지 and just ice my face before I get ready. Like, 나는 대답은데 앉아. 앉아. 똑같은 곳이면은 예, 셰프. 인사해. 하이. 이렇게 더 글로리라는 작품을 저에게 맡겨주셔서 너무나 행복했고 거기다가 엄청나지. 제가 사랑하는 분과 작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된 작품이에요. 당신이 내 더 가해자라는 걸 당신은 지금도 모르기 때문이야. 그것만큼은 하지 말았어야지. 날 찾아낼 수도 있고. 또 이 장르물의 노동원 캐릭터가 어렵다 보니까 여전히 염치가 없을 수도 있지만 자신 있는 방신력이 없는 걸 잘했어야지. I feel nauseous, believe me. Never had a lot of shit come easy. Had to work hard, struggle just to be me. Had to rise up just so they could see me. Did what I had to do just to feed me. And what was left over I put towards my dreaming. But the only